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원가계가 고득점은 가능하지만 일단 1차 시험에서 우리가 이제 붙고 떨어지는 건 원가계가 아니라 제모에게 일단 이제 우리가 12문제라도 맞춰야 되잖아. 깔아놓고 오케이? 근데 이제 제모에게는 이렇게 득점을 하려면은 공부량이 어마어마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제모이기 때문에 붙고 떨어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제모에게 간략하게 좀 얘기 드리면 일단 얘는 해결했다 얘기 드렸나? 세 가지가 중요해. 일단 제목에는 철저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 일단 우리 간평사 1차 시험 과목 중에서 가장 응용의 폭이 높은 게 회계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그 중에서도 원가에게는 약간 정형화된 패턴으로 문제가 나오지만 제목에게는 응용의 폭이 너무 넓기 때문에 얘는 그렇게 자잘하게 응용되는 문제를 풀려면은 철저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가 중요하다. 물론 이제 좀 이따 얘기 드리겠지만 결론은 암기라. 왜냐하면 회계학은 일단 문제를 또 빨리 풀려면은 암기할 수밖에 없어. 풀이 구조를. 근데 그걸 처음부터 암기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이해를 통해서 여러 번 반복 학습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는 수준으로 암기하셔야지 응용되는 문제를 어느 정도 풀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이 제목에는 철저하게 이해. 그래서 여러분들 돌아가서 복습하실 때도 그냥 복습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하나하나 고민하면서 복습을 하셔야 돼. 그러다 보니까 회계학은 복습할 때도 진도가 좀 안 나가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오케이? 자, 일단 이해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무한반복.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왜냐면 이거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오케이? 뭐 이해시켜드리는 건 제가 책임지고 이제 이해시켜드리긴 되지만 이 반복 학습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제일 중요해. 왜 그러냐면은 회계학은 이게 또 중요한 이유가 회계학은 아시다시피 회계학 과목의 특성상 계산 문제 출제 비중이 커요. 평균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고시급 시험 중에서는 회계학 나온 고시급 시험 중에서는 계산 문제 비중이 전통적으로 가장 컸던 것 같아. 원래가 좀 특히 많이 나오긴 했지만 평균적으로 한 40문제 중에서 한 80%, 48에 32, 한 32, 문제 정도가 계산 문제였다고 생각하시면 돼. 원래는 뭐 끝당적으로 90% 넘었죠. 40문제 중에서 3문제만 말문제고 전부 다 계산 문제였어요. 여러분들은 회계학을 말문제는 별도로 대비하시면 안 돼요. 대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문제로 가끔씩 꽈락 넣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걸로 이제 승부 보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다가는 나중에 큰 코 다쳐요. 큰 코 다쳐요. 회계학은 계산 문제로 시험으로 보셔야 돼. 계산 문제로 시험으로 보시고 말 문제는 대비하긴 하지만 걔는 뭐다? 버프라고 생각하시면 돼. 버프. 오케이? 근데 어쨌든 계산 문제 출제 비중이 큰데 계산 문제는 문제 풀 때 시간이 많이 걸리지. 말 문제 한 3배에서 4배 정도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산 문제 출제 비중이 크다 보니까 회계학은 시간이 기본적으로 모자라.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셔도 아마 40문제 중에서 25문제 이상 건드리기 쉽지 않을걸? 제시생, 삼시생, 그렇게 좀 있는 분들이나 한 30문제 넘지. 여러분들 초시생들은 이게 여러분들 능력이 모자라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회계학은 기본적으로 이 숙달이 제일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한 7, 8개월밖에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초시생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25문제 정말 이제 열심히 풀면 한 28문제까지가 맥시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 정도밖에 손 댈 수 없어요.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10문제에서 12문제 이상은 거의 뭐다? 손도 못 대고 내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그래서 10문제 이상은 손도 못 대고 내버리니까 뭐다? 절대로 고득점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뭐 얘기 드린 것처럼 우리는 100점 맞는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50% 맞추시면 돼. 근데 50% 일단 맞추려고 해도 한 30문제, 한 25문제에서 30문제 가까이 좀 풀어주셔야 돼. 근데 그렇게 풀려면은 계산 문제는 한 문제당 평균 2분 안에 풀어야 돼요. 1분 30초에서 2분. 요 2분이 어떻게 나오냐? 나중에 자연스럽게 아시게 될 거라. 근데 요 2분 안에 계산 문제 풀려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가끔씩 연습을 시킬 텐데 요 2분은 정말 짧은 시간이라. 딱 문제 보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 전반적인 풀이 과정이 싹 떠올라가지고 계산기 딱 뚫려가지고 딱 단내 오면 뭐다? 그게 딱 2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문제를 보자마자 바로바로 계산기 두드려야지만 2분 안에 풀 수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이제 문제를 풀려면은 왕도가 없지.
문제를 빨리 풀면은 왕도가 없어요. 동일한 문제를 한 3번, 4번 풀어가지고 이거를 알고 푸는지 아니면 암비하고 푸는지 헷갈릴 정도까지 무한반복 학습하셔야 돼. 오케이?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가장 지름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 적절한 풀이 방법도 숙지를 해주셔야 돼. 왜냐면은 일단 이건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단 회계하기 계산 문제죠. 계산 문제다 보니까 계산 문제는 통일한 문제를 하더라도 풀 수 있는 방법이 한 4가지가 있어요. 분계, 회계처리로 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림으로 풀 수도 있고 직관으로 풀 수도 있고 산식으로 풀 수도 있어. 그게 4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회계학은 그 출제 유형별로 그 4가지 중에서 가장 최적화된 가장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존재합니다. 오케이? 그거를 여러분들이 출제 유형별로 다 숙지하는 게 필요하겠지. 오케이?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학원에 와서 도움을 받으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리죠. 그래서 출제 유형별로 일단 적절한 최단기 시간이 걸리는 풀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또 숙지를 하셔야 돼. 그래서 1번, 2번까지만 충족이 되면은 빨리 푸는 건 가능합니다. 빨리 푸는 건 가능한데 또 문제는 뭐냐면은 이 3번. 이것도 중요해요. 선택과 집중.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회계학이 내용이 너무 많아. 특히 재무회계. 재무회계가 분량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원가가 너무 많잖아요. 쉽긴 하지만 재무회계 한 절반밖에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얘도 만만치 않은데 이 두 개를 합하다 보니까 회계학이 분량이 너무 많아.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걸 전부 다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왜냐면은 그거 다 공부하면 어떻게 되겠어? 제가 이제 장담하게 100% 꽈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왜냐면 회계학은 안다고 해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숙달을 해야 되잖아. 숙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많은 내용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숙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라고. 그럼 뭐다? 아마 1문제에서 15문제 정도밖에 못 풀고 그냥 꽈락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또 공부할 때 어차피 1차에만 회계학이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안 나오는 것들, 지엽적인 것들, 그 다음에 풀어도 계속 틀리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제끼는 거라고. 다 제끼고,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그런 것들만 집중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3번, 4번 반복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어차피 내가 버리는 부분들이, 어차피 내가 버리는 문제 있죠? 1문제. 어차피 내가 이제 포기하는 부분들이 내가 버리는 1문제 안에만 포함되어 있으면 그건 뭐다? 성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 드릴 거라. 보지 말라는 건 보지 마. 보지 말라는 건 보지 말고, 근데 대신 봐야 된다고 하는 건 꼭 공부를 하셔야 돼. 오케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선택과 집중을 하시면 되겠다. 근데 이것도 혼자 공부하면은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학원 수업을 들으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다만 진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집중해야 될 부분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이게 좀 슬픈 현실이죠. 왜냐면은 얘기 드렸지. 앞으로 문제가 조금씩 어렵게 나올 거라고. 과거 10년 동안에 제가 보기에는 출제 경향은 이제 거의 무시를 하셔야 돼. 과거 10년 동안에 회계학이 솔직히 간평사 수험생 입장에서는 시간을 많이 투입하지 않다 보니까 문제가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회계학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과거 10년 동안에 회계학은 문제 엄청 쉽게 나왔어요. 엄청 쉽게 나오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시간 투입을 안 하다 보니까 꽈락이 많이 난 건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회계학 전체적으로 봐도 엄청 난이도가 올라갔다고. 근데 올해는 약간 제가 보기에는 극단적으로 난이도가 올라간 것 뿐이고 제가 보기에는 올해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근데 이제 어쨌든 과거 10년 동안보다는 좀 어렵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근데 어렵게 나온다는 얘기는 교수님이 지엽적인 부분까지 문제를 낼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약간 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과거 10년 동안보다는 뭐다? 약간 좀 늘어날 수도 있겠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적절하게 좀 조절을 해드릴게요. 근데 늘어난다 하더라도 봐야 될 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 드린 거 그 정도만 보시면 돼. 오케이? 자, 일단 요 3가지. 요 3가지만 충족이 되면은 회계학 때문에 떨어지는 일은 없도록 해드리겠다. 오케이? 하여튼 수업 시간에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세요. 그럼 붙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일단 우리가 어쨌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럼 교재에서 어떤 내용들을 봐야 되냐? 그 출제 경향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일단 지금 얘기 드리는 출제 경향은 과거 8년간 출제 경향인데 재무회계만 놓고 보는 거라. 자, 재무회계만 놓고 보면은 일단 구분을 보시면 주제가 토탈 한 19가지 정도 있습니다.
이게 좀 묶어놓은 거라. 묶어놔도 11개 챕터가 있기 때문에 내용이 엄청 많다는 얘기라. 자, 1번 개념체계와 재무제표 표시. 요건 옆에 써놓으세요. 말문제. 교재는 이제 3장 4장인데 요거는 이제 옆에 세모라고 써놓으세요. 세모. 일단 개념체계하고 재무제표 표시는 평균적으로 두 문제에서 많이 나오면 세 문제 정도 나왔어요. 과거 평균을 보시면. 근데 얘는 공부를 하면은 100%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거의 90% 이상 맞출 수 있었어. 오케이? 근데 문제는 작년에, 이제 작년이 됐나? 올해라고 해야 되겠지. 자, 2020년에 개념체계가 개정이 됐는데 거의 내용이 2배가 됐어요. 2배가 됐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 표시는 옆에 써놓으세요. 재무제표 표시는 4장입니다. 개정, 예정. 아마 이거의 개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공청이 끝났고 지금 현재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의견 조회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이제 개정이 되면 확정되면 아마 올해 연말에 확정이 될 거라. 그러면 이제 올해 연말에 확정이 되면 내년부터 개정이 되면 시행이 되겠지. 그럼 어떻게 돼? 시험 문제는 실제 내년에 시험을 칠 때 유효한 기준서가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럼 어떻게 돼? 개정식 기준서가 나온다는 얘기지. 오케이? 근데 제가 보기엔 개정될 가능성이 80%고 개정 안 될 가능성이 2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미리 공부할 필요는 없고 원래 연말 10일 말에 확정이 되면 그때 제가 내년 초에 아마 특강을 듣는 식으로 아마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작년 개념체계가 그랬어. 오케이? 그래서 일단 개념체계와 재무제표 표시는 하여튼 최근에 이렇게 두 번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근데 보통 개정되면 중요해요. 중요한데 개정 채택에는 회계사 시험 빼고는 잘 안 내. 나머지 자격증 시험에서는. 왜? 교수 지도 잘 모르거든. 진짜 그렇다니까. 회계사 시험은 회계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출제 경향 개정된 거 다 반영해가지고 그때 바로 나오는데 세무사 시험도 그렇고 간평사, 관세사, 나머지 자격증 시험은 약간 좀 기준서가 어렵게 개정이 됐다고 하면은 거기는 잘 안 나오고 한 1년, 2년 있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체계는 이제 내년에 시험을 보면은 개정된 지 2년 차이기 때문에 약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재무제표 표시는 내년에 제가 특강은 하겠지만 시간 없다고 하면은 뭐다? 제껴도 어차피 한 문제니까 상관없겠다. 오케이? 그리고 얘기 드린 것처럼 이제는 계산 문제로 시험을 보셔야 돼. 이디지. 오케이? 그래서 말 문제는 버프기 때문에 계산 문제 확실하게 하시고 말 문제는 시간 남으면 그때 보시면 돼.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이게 옛날엔 중요했는데 이제는 그래서 중요성이 세모가 되었다. 자, 2번 금융자산 파트 1. 금융자산의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많아가지고 이거를 파트 1, 파트 2로 쪼개는데 파트 1이 현금하고 매출처권에 대한 내용이라 교재로는 6장. 근데 이거는 매년 한 문제 나와요. 한 문제 나오는데 이거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내용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용이 어렵진 않은데 어쨌든 이거 풀 강의 하려면 4시간 걸린다고. 근데 어차피 4시간 들어봤자 딱 한 문제라 한 문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투입 대비 산출은 좋지 않지만 어쨌든 그 한 문제는 무조건 맞출 수 있어요. 무조건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는 꼭 공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재우우산 세 번째 별표 하나. 이건 7장인데 이게 평균적으로 한 두 문제에서 많이 나오면 이제 4문제까지 나온 적이 있죠. 오케이? 그래서 이 재우우산은 일단 하나의 챕터에서 2문제 이상 나오면은 이거는 별표라 별표. 오케이? 이거는 철저하게 보셔야 되고. 4번 유형자산. 이건 별표 3개. 요 4번 유형자산은 교재로는 8장 9장인데 출제 경향 한번 보세요. 말도 못하지. 이게 100% 재무회계 30문제를 100%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뭐다? 22.5%. 그러니까 20% 이상이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 원래 같은 경우에 뭐라? 8문제 나왔죠. 8문제. 노다지다. 노다지. 오케이? 대신 문제는 많이 나오는데 그만큼 이제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100% 다 풀 수는 없고 한 요중에서 한 8문제 원래 나왔으면은 한 70% 정도 맞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근데 어쨌든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교재로는 10장인데 투자부동산 요건 별표 하나. 요거는 왜 별표냐면은 요거 평균적으로 몇 문제 나와요? 한 문제 나오지. 근데 한 문제밖에 안 나오긴 하는데 한 문제가 적은 건 아니에요. 적은 건 아닌데 얘는 내용 자체가 적어. 내용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1시간 반이면 끝나는데 1시간에서 1시간 반이면 끝나는데 매년 한 문제 나오고 거의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뭐다? 투입 대비 산출이 너무 좋지. 너무 좋기 때문에 별표 1개. 그 다음에 6번 무형자산. 요 옆에다 써놓으세요. 말문제. 6번 같은 경우에 이제 교재 11장인데 무형자산은 보통 말문제 위주로 나옵니다. 말문제.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돼. 그 다음에 7번 금융부채. 요 12장인데 교재로는 12장인데 맨 끝에 보시면은 출제 경향은 매년 평균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한 문제인데 밖에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한 문제 꼬박꼬박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얘는 별표 치세요. 별표. 얘만 보면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얘만 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얘는 파급 효과가 엄청 커요. 이 금융부채는 금융부채 중에서도 사채에 대한 회계처리를 공부하는 거라. 사채.
근데 이 사채 회계처리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그 밑에 11번 있지. 11번 금융자산 파트 2. 지분 상품과 채무 상품도 있죠. 그 채무 상품이 투자 사채라 투자 사채. 그래서 사채 회계 처리를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지 투자 사채에 대한 회계 처리를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채 회계 처리를 이해를 해야지 밑에 보시면 16번 복합금융 상품 있지. 이 복합금융 상품이 전화사채 회계 처리야. 전화사채. 오케이? 이게 사채 회계 처리를 이해해야지 전화사채 회계 처리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리고 사채 회계 처리를 이해해야지 뒷부분에 현금 흐름표에 사채 현금 흐름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게 4개 주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4개 주택. 근데 그 4개 주택가 매년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얘는 사채는 뭐다? 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4문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다시 위로 올라오셔가지고 8번 충당부채와 보고기간 후 사건. 요건 옆에다 써놓으세요. 말문제. 얘도 보통 나오면은 거의 90% 말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자본. 이제 요거는 교재로는 14장인데 요것도 평균적으로 한 문제 정도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10번 수익인식 건설기에 요것도 별표 한 개인데 별표 치시고 얘는 괄호를 치세요. 괄호. 뭐냐면 얘는 아마 평균적으로 한 2문제 정도 나오죠. 평균적으로. 근데 2018년에 안 나왔지. 2018년에 왜 안 나왔냐? 이때 개정됐거든. 교수가 진짜 잘 모르는 거라. 근데 개정됐는데 안 그래도 중요한데 개정됐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2문제 나오긴 하는데 뭐다? 맞추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왜? 기준서 내용 자체가 얘는 내용 자체가 다른 기준서의 한 3배 정도 돼요. 3배 정도. 그 3배 정도 되는 내용에서 2문제면은 어떻게 보면은 투입대도 산출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봐야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중요하긴 하지만 약간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보라고 하는데 그건 뭐예요? 그건 보고 거기서 나오면 그냥 오케이고 제가 보지 말라고 한 부분에서 나오면 그건 뭐다? 그냥 그거는 운명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 오케이? 그 다음에 11 금리산 파트 2 얘는 별표 한 개. 요것도 이제 안 그래도 중요한데 2년 전에 개정됐거든요. 개정됐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한 2문제까지는 평균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2 법인세 회계. 요건 개념은 약간 어려운데 요거는 문제 풀이 방법이 거의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수업을 제가 할 겁니다. 요건 공부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13장 회계 변경과 오류주장. 요건 별표 한 개. 요거는 한 1.3문제. 평균적으로 한 문제에서 2문제 정도 나오는데 요거는 어렵게 나오면 손도 못 대. 어렵게 나오면 손도 못 대기는 하는데 간편사 시험에서는 그렇게까지 어렵게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얘도 공부하면 한 8, 90% 맞춘다. 오케이? 내용도 그렇게 안 많아요. 현금흐름 별표 한 개. 이것도 이제 평균 한 1.5문제 나오죠. 이것도 이제 중요합니다. 이것도 반드시 보셔야 되고. 자, 재무비율 분석. 이거는 세모. 이거는 시간 없으면 제낄 거라. 왜냐면 재무비율 분석 이 공부하면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어렵진 않은데 문제가 까다롭게 나와. 그러니까 공부한다고 해서 다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근데 공부할 거 많기 때문에 내용은 안 맞는데 하여튼 자잘한 게 많아요. 자잘한 거 많은데 투입 대비 산출이 높진 않기 때문에 요거는 차라리 제가 기본적인 재무비율 몇 개는 알아야 돼요. 그거 빼고는 그거는 이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다른 챕터를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고 그거 빼고는 제가 시간 없으면 제끼라 그렇게 이해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대선 지장이 없어요. 그 다음에 16번 복합금융 상품. 자, 이거는 이제 별책입니다. 이 책에는 없습니다. 이건 아마 제가 보충 텐트로 나눠드릴 거라. 그러니까 내가 요 책 있지. 요거를 제가 공짜로 나눠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작년에 개정되고 원래 개정을 못했어요. 왜 못했냐면은 개정을 하려고 했는데 시험을 6월달에 봤잖아. 이게 7월달에 개정을 하다 보니까 새 책을 못했고 그 다음에 문제가 원래 작년하고 똑같이 평행하게 나왔으면은 새 책 내려고 했는데 원래 문제 보니까 교재를 좀 많이 바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 책 봐도 합격하는데 아무리 지장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1년이 지났고 그런 이제 출제 영향을 아직 많이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그냥 공짜로 나눠드린 것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됐고요. 다시 오셔가지고 무슨 얘기? 그래서 별책은 별책 내용들은 제가 이제 보통 순서로 별도로 나눠드릴 거라. 그리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7 종업원급여. 요것도 별책인데 요것도 매년 한 문제 나오는데 요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 드리는 펄맷만 암기하면은 거의 100% 문제 다 풀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리가 100% 나옵니다. 그 다음에 18 리스 회계. 요거는 세모. 요거는 아마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할까 말까 요것도 이제 고민이라. 왜냐면은 요것도 2년 전에 개정이 됐어요. 중요한데 얘는 한 문제 이상 나오긴 쉽지 않아요. 근데 한 문제 이상 나오긴 쉽지 않은데 얘는 이 한 문제를 공부하기 위해서 아마 3시간에서 4시간 투자를 해야 될 거라. 근데 4시간 투자한다 하더라도 맞출 수 있는 확률이 한 70%?
그러니까 내용이 엄청 많아.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시간이 없으면은 제가 적기라고 얘기할 거다. 그 다음에 마지막 19 기타 주제. 자, 주당이익하고 주식기준 보상이 있는데 이 주당이익하고 주식기준 보상 두 개 다 할 겁니다. 다 할 텐데 주당이익은 세모. 주당이익은 세모. 주당이익이 들으세요 일단. 기본 주당이익이라는 것도 있고 희석 주당이익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희석은 적게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희석은 투입 대비 산출이 너무 낮고, 근데 기본 주당이익은 일단 공부하면은 거의 90%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거는 딱 1시간 공부하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공부할 거고. 그 다음에 주식 기준 보상도 이거는 매년 나오는 게 아니라 한 2년에 한 번꼴로 나오긴 하는데 이것도 내용이 안 많아요. 기본 모형이 있고 특수 모형이 있는데 아마 기본 모형까지만 공부하시면 될 거다. 오케이? 끝. 아마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지금 쭉 얘기 드렸죠. 지금 제가 얘기 드린 요 정도만 공부한다 하더라도 아마 출제 범위는 거의 한 8, 90% 커버가 될 거라. 근데 8, 90% 커버가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풀 수가 없지.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얘기는 뭐다? 어차피 제가 8, 90% 얘기 드리지만 우리가 제가 얘기 안 드리는 10%, 20%는 뭐다? 어차피 시간이 없기 때문에 버리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대세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오케이? 대신 제가 수업 시간에 보라고 하는 거는 좀 철저하게 봐주셔야 돼. 오케이? 끝.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과정이 4단계로 진행되는 건 아시죠? 지금 공부하는 게 1단계 기본 이론반. 요거 이제 해결리 때도 간략하게 얘기 드렸는데 이게 7, 8월 두 달 동안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핵심 요약반 9, 10월 두 달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단계가 객관식, 이게 11, 12 두 달 동안 진행이 되고, 마지막 4번 모의고사, 이게 내년 1월, 2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일단 회계학은 요 3번, 4번 중요한 게 아니라 3번, 4번 중요한 게 아니라 1번, 2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항상 회계학은 얘기 드리지만 문제풀이 연습 중요하긴 해. 근데 여러분들이 기본 이론과 핵심 이론 요거 할 때 이론이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사상노가예요, 사상노가. 오케이? 그래서 1번, 2번이 제일 중요하고, 다만 여러분들이 초생이잖아. 처음에 이제 회계학 공부하신 분들은 요 1번이 제일 중요하겠지. 오케이? 물론 이제 온라인 수업 들으신 분들은 제2생이라고 하면은 1번 들을 필요 없어요. 1번 들을 필요 없고 2번 핵심력부터 들으시면 돼. 오케이?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요 기본 이론서 있죠. 요거는 한 3번 정도 읽어야 돼. 3번 정도 읽고 나중에 이 핵심 이론은 요거는 이제 제가 한 2달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원래 출제, 원래 이제 새로운 유형의 문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새로운 이제 그 내용들 이런 것들 다 반영해가지고 제가 이제 작성할 거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시험장 갈 때까지 여러분들이 보면서 정리하는 건 아마 요 핵심 이론 요약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이론 완벽하게 요약해가지고 이게 문제도 많이 집어넣을 겁니다. 그래서 객관식 모의고사 보긴 하지만 요 핵심 요약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응용할 수 있으면은 아마 합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오케이? 대신 요 내용은 그래도 약간 요약이 된 거기 때문에 기본 이론을 완벽하게 이해하셔야지 요거를 좀 이해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객관식 갔을 때도 이론 요약은 요 책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는 이제 개정된 내용 이런 것도 다 반영해가지고 제가 이제 9월달에 나눠드리도록 하겠다.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요 4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요 2단계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단계에서 바로 3단계 넘어가 버리면 여러분들이 복습이 약간 부족한 상태에서 객관식 바로 넘어가 버리니까 이론이 약간 좀 부족하더라고. 그래서 원래부터는 요거 이제 핵심 요약 넣어가지고 요 공부했던 거 이때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가 어떻게 이제 나오겠다라는 거 문제를 통해서 약간 좀 적응을 시켜드릴 거라고.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객관식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좀 잘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 오케이? 그래서 토탈 8개월 동안의 기간인데 요 8개월 동안 제가 보기에는 하란 대로만 하시면은 아마 절대로 회계학 때문에 떨어지는 일은 없도록 해드리겠다. 오케이? 자, 일단 OT는 여기서 마무리합시다. 마무리하고요. 자, 오늘은 이제 어디부터 볼 거냐? 일단 그 슬러버스 있지? 슬러버스하고는 약간 좀 진도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오늘 어디부터 볼 거냐면은 제가 수업은 말문제 위주로 나오는 것들은 특히 이 3장 4장 있죠. 개념체계는 지금 볼 필요 없어요. 맨 끝에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재무제표 표시는 원래는 제가 보려고 했는데 얘기 드린 것처럼 개정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요거는 4장입니다. 4장의 재무제표 표시는 아마 연말에 개정 여부가 확정이 되면은 그때 얘기 드리도록 하겠다. 그래서 오늘은 어디부터 볼 거냐? 6장. 금융자산 파트 1부터 보도록 하겠다. 자, 6장 한번 펴보세요.
이거는 해결할 때 좀 공부했지. 자, 금융자산 파트 몇이냐? 자, 요거는 이제 현금하고 수취채권, 요건 이제 내용은 많다고 얘기 드렸어요. 요거 아마 토탈 4시간 정도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근데 하여튼 매년 한 문제 나와요. 근데 대신 그 한 문제는 나오면 무조건 맞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자, 일단 가장 먼저 뭐부터 봐야 되냐? 6장 2페이지. 6장 2페이지. 자, 1번. 금융자산의 의의와 분류. 요거부터 보도록 할게요. 양벌로 1번. 금융자산의 정의. 그 금융자산의 정의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옆에다가 페이지. (12장 2페이지) 12장 2페이지. 요 12장 2페이지에 금융부채의 정의도 있습니다. 금융부채의 정의. 요 금융부채의 정의는 금융자산의 정의와 완벽하게 반대거든. 반대이기 때문에 요 금자산의 정의 이해하시고 나중에 연결해가지고 12장 2페이지 금융부채의 정의 같이 공부하시면은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거라고. 오케이? 나중에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자, 오늘은 이제 금융자산의 정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금융자산의 정의, 그 밑에 표 있죠, 표. 자, 우리가 이제 일단 체계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들으세요. 조금만 하고 쉽게. 자, 금융자산. 일단 IFRS에서 지금 현재 보는 거는 금융자산의 정의와 범위를 보는 거라. 일단 IFRS에서 일단 금융자산을 크게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어요. 적지 말고 들으세요. 원래 네 가지인데 4번 안 봐도 돼. 4번 안 봐도 되고 1번, 2번, 3번 세 개 하면 돼요. 첫 번째는 현금을 금융자산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현금을. 그럼 1번 정의 때문에 금융자산에 포함되는 자산의 사례가 뭐가 있냐? 자산의 사례가 현금하고 현금성 자산 두 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지금 이거는 이제 사례입니다. 사례. 요 현금성 자산은 뭐냐면 들으세요. 일단 들었네. 현금성 자산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현금과 성질이 똑같은 자산이라. 현금과 성질이 똑같은 자산. 좀 이따 얘기 드리겠지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IFRS에서 일단 현금을 금융자산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현금의 1번 정의 때문에 포함되는 자산이 뭐가 있다? 현금 자체도 있고 현금성 자산이라는 것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기업.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이것도 금융자산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이 지분상품이라는 용어 처음 듣죠? 지분상품은 들으세요. IFRS에서 지분상품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자본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고 주식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금융자산 파트에서는 이 지분상품이 주식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지분상품 대신 주식을 대입하게 되면 이거 뭘 얘기한 거라? 다른 기업의 투자 주식. 쉽게 얘기하면 다른 회사가 발행한 어떤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내가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으면 그것도 금융자산에 해당이 되겠다는 얘기라. 오케이? 그럼 이번 정의 때문에 금융자산에 포함되는 사례가 뭐가 있냐? 투자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지분상품은 금융자산 입장에서는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내가 취득하고 보유하고 있으면 그 투자 주식 아니겠어요? 그것도 금융자산에 해당이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그 다음에 3번. 3번 또 뭐가 있냐면은 계약상 권리가 금융자산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계약상 권리. 근데 계약상 권리가 금융자산이긴 한데 무조건 이 권리로부터 현금이 유입이 돼야 돼. 그래서 계약상 권리가 금융자산인데 모든 계약상 권리가 아니라 이 계약상 권리로부터 현금 들어오는 거 그것도 뭐다? 금융자산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3번 정의 때문에 금융자산에 포함된 자산이 어떤 것들이 있겠어? 가장 대표적으로 투자 사채가 있어요. 나중에 공부하시겠지만 회사가 사채를 취득했다는 얘기는 다른 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취득했다는 얘기는 그 상대방 회사한테 돈 빌려준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투자 사채는 대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돈 빌려주면 나중에 뭐가 들어오겠어? 원금과 이자, 현금이 들어오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 투자 사채라는 얘기는 대여금하고 똑같다는 얘기는 내가 계약상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라. 뭐? 나중에 이 상대방으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라. 계약상 권리. 근데 그 권리로부터 나중에 원금과 이자 현금이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뭐다? 이 투자 사채는 금융자산이 되겠다. 오케이? 하나만 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수채권이 있어요. 수채권 어떤 것 뜻인지 아시죠? 이건 우리가 회계를 또 공부했잖아. 매출채권. 그 다음에 비수금, 대여금 이런 것들 있지. 오케이? 내가 상대방한테 받을 돈, 그게 총칭해가지고 수채권이라고 얘기했잖아. 오케이? 얘는 매출채권, 미수금, 대여금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얘들 뭐다? 계약상 권리 맞지? 대표적으로 매출채권 같은 경우는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외상대금을 받을 수 있는 계약상 권리 아니겠어. 오케이? 다만 그 권리로부터 나중에 매출대금이 현금 들어오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금융자산 맞는 거라고. 미수금도 맞지? 똑같다라고 보면 되겠죠. 둘 다 외상채권이니까. 대여금도 투자사하고 똑같이. 내가 대여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 뭐예요? 상대방으로부터 돈 물려준 거 내가 회수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를 가지고 있지. 다만 나중에 그 원금을 현금으로 회수하기 때문에 뭐다? 이것도 금융자산이 되겠다는 얘기라. 오케이? 이리지. 이 정도 보시면 돼. 자, 근데 어쨌든 요 금융자산의 정의가 이렇게 되는 거고, 요 금융자산 때문에 이 정의 때문에 뭐다? 금융자산에 포함되는 자산이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이걸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는 거라고. 다만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6장에서 공부하는 건 아니고, 요 중에서 현금 있죠. 현금하고 수채권. 얘들만 6장에서 공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투자주식하고 투자사채. 얘들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6장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몇 장에서 공부하냐? 17장. 이게 소공부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리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체계가 나눠진다. 이리지? 하나만 더. 그럼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 요 금자산의 정의가 요 1번, 2번, 3번인데 요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3번이라 3번. 자, 3번은 뭐라? 3번은 계약상 권리인데 그 계약상 권리로부터 무조건 현금이 들어와야지 금자산을 정의한 거라. 자, 그러다 보니까 선급금, 선급비용, 얘들은 금자산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얘는 금자산이 될 수가 없지. 왜냐면 선급금이나 선급비용으로부터는 미래 현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 재화나 서비스가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얘들은 현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지. 예를 들어서 들으세요. 내가 원재료를 매입하기 위해서 원재료를 10억에 매입했는데 돈을 미리 줬어. 회계처리 어떻게 돼? 원재료를 10억에 매입했는데 돈을 미리 줬어. 그럼 회계처리 어떻게 돼? 대변에 현금 10억 빠져나오고 차변에 아직 원재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선급금 10억 쓰지. 오케이?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원재료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원재료를 인수하게 되면은 요 선급금 떨어버리고 차변에 뭐가 들어와? 현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원재료란 재고자산이 들어오는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내가 돈을 미리 지급하면은 내가 이거 물건을 인수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는 맞습니다. 계약상 권리는 맞지만 선급금으로부터 미리 뭐가 들어와? 현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른 재화나 서비스가 들어오잖아. 오케이? 그래서 얘는 현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얘는 금융자산이 될 수가 없다. 오케이? 이리지. 금융자산이 되려면 무조건 그 계약상 권리로부터 현금이 들어와야 돼. 이리지. 오케이? 책이 다 있어요. 들으시면 돼. 하나만 더. 부가세. 그 다음에 법인세 자산.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금융자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얘기한 계약상 권리 있지. 이 계약상 권리는 사측 계약을 얘기하는 거라고. 사측 계약. 오케이? 사측, 여기 계약상 권리할 때 계약은 사측 계약을 얘기한 거라. 이 사측 계약에 따른 권리를 여기서 계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가세 자산이라든가 법인세 자산 이런 자산들로부터는 미래에 현금이 들어오긴 해. 부가세 내가 원래 납부해야 될 것보다 미리 납부하면은 어떻게 돼? 부가세 나중에 현금으로 돌려받지. 그 다음에 국가에다 납부할 법인세도 내가 납부할 금액보다 많이 납부하게 되면 나중에 그중 일부를 돌려받습니다. 근데 이것도 나중에 미래에 현금이 들어오긴 하지만 얘는 뭐라?
사적 계약에 따른 권리가 아니라 법적인 권리잖아. 법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뭐다? 이것도 금융자산이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이리지. 요거는 그냥 암기. 이게 시험 문제 이때까지 2번 나왔어. 어떻게? 금융자산에 해당하는 사례, 그 다음에 금융자산에 해당되지 않은 사례 막 섞어 놓고 난 다음에 다음 중 금융자산에 해당되는 그는 항목은 어떤 것들인가? 오케이? 요거 말 문제로 2번 나왔다. 오케이? 그래서 더 이상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지 말고 얘들은 뭐다? 그냥 무조건 암기. 오케이? 요 주식기. 자, 요거만 하고 좀 쉴게요. 자, 6-2장. 6장 2페이지. 자, 6장 2페이지에서 표 있죠? 표. 자, 동그라미 1번. 현금. 현금은 제가 금융자산이라고 얘기 드렸지. 그리고 사례가 뭐가 있어요? 오른쪽에 현금하고 현금성자산이 있고. 자, 동그라미 2번이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이라고 되어 있죠. 지분상품 옆에다 써놓으세요. 지분상품 옆에다가 요거는 주식. 지분상품이 자본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고 주식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금자산 파트에서는 지분상품이 뭘로 해석이 된다? 주식으로 해석이 된다. 그럼 이걸 주식으로 해석하게 되면 사례가 뭐가 있겠어요? 오른쪽에 투자 주식이 있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자, 동그라미 3번. 이건 줄치십시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 권리. 계약 동그라미 써요. 계약. 계약 동그라미 치고, 그 계약 위에다 써놓으세요. 그 계약은 뭘 얘기한 거다? 사측 계약. 오케이? 사측 계약. 그리고 일단 계약상 권리인데 밑에 기억니은 2개가 있지. 기억니은 2개가 있는데 니은 몰라도 돼요. 니은은 이제 파생상품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몰라도 되고 기억만 하시면 돼. 자, 기억 뭐냐? 그럼 어떤 계약상 권리냐? 그 기억이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현금 동그라미 써요. 현금 핵심이라.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현금 등 금융자산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현금을 수취할 수 있는 이 계약상 권리 이것도 뭐다? 금융자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오케이? 쉽게 얘기하면 어떠한 이제 사측 계약에 따른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로부터 무조건 미래에 현금이 들어와야지 금융자산이 되겠다는 얘기라. 사례가 뭐가 있냐? 오른쪽에 사례 읽어볼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채권, 미수금, 대여금 등 수취채권하고 투자사채 얘들이 뭐다? 얘들이 동그라미 3번의 기억에 따른 금융자산에 해당되는 사례가 되겠다. 오케이? 끝. 그리고 그 밑에 내용들 있죠. 그 밑에 내용들은 안 보셔도 돼. 안 보셔도 되고요.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 1번, 2번, 3번 다 봤죠? 됐고. 자, 표 바로 밑에 뭔다? 따라서 다음에 주실게요. 따라서. 자, 따라서 다음의 자산들은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밑에 1번, 2번, 3번 묶어놓으세요. 1번, 2번, 3번 묶어놓으세요. 자, 그 중에서 제가 1번하고 3번 얘기 드렸지. 1번. 자, 성급금하고 성급비용. 얘들은 금융자산이 될 수가 없지. 왜? 이유가 뭐라? 얘들은 계약상 권리는 맞아. 계약상 권리는 맞는데 얘들로부터는 미래에 현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받기 때문에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3번도 얘기 드렸죠. 자, 3번은 뭐라? 단기법인세 자산, 이연법인세 자산, 부가세 자산 다 똑같아. 얘들은 뭐라? 미래에 현금이 들어오긴 하지만 얘는 사적 계약에 따른 권리가 아니라 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뭐다? 금융자산에 해당이 안 되는 거라고. 1번, 3번이 이되지. 자, 2번. 자, 2번 한번 읽어볼게. 자, 재고자산, 생물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부동산 이런 것도 뭐라? 이런 실물자산이잖아. 실물자산. 얘는 계약상 권리가 아니라 실물자산이기 때문에 뭐라? 금융자산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유형자산, 비품 가지고 있어. 비품 가지고 있으면 뭐라? 이거는 계약상 권리가 아니라 그냥 실물자산 아니겠어요? 얘기 드렸잖아. 계약상 권리였지만은 이게 사적 계약에 따른 권리였지만 이게 금융자산이 되는 거라고. 그런데 재고자산이라든가 유형자산 이런 것들은 실물자산 그냥 가지고 있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뭐다? 계약상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자산이 될 수가 없는 거라고. 이리지. 오케이? 그래서 금융자산의 정의에 해당되는 사례하고 그 밑에 1번, 2번, 3번 금융자산이 아닌 것들 이거 막 섞어놓고 난 다음에 금융자산에 해당되는 거 뭐가 있냐? 그걸 물어보는 말문제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암기. 자, 됐고요. 그럼 요거 이제 사례까지 얘기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약걸로 입은 분류 이건 보지 마세요. 넘어갑시다. 뒤에서 공부할 거니까 넘어가고. 자, 말씀드린 것처럼 요 금융자산들 중에서 얘들은 17장에서 공부할 거고 6장에서 공부하는 건 뭐다? 현금하고 수취채권 요 두 개만 공부한다. 오케이? 그 중에서 먼저 현금. 현금에 대한 내용이 6장 4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10분 정도 쉬었다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요거 칠판 안 주셔도 돼.